과거에는 지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면 이제 그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 우리가 접하는 거의 모든 일들은 그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거나 혼돈 상태에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깨닫고 일어나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 누구도 나의 모든 것을 대신해주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한 당신의 귓가에.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동우 지음 비즈니스 북스 출판 미래를 읽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삽니다. 인간은 단 한 번도 미래를 예측하는데 성공한 적이 없고 어쩌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두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자는 책 한 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연결해서 그 안을 가로지르는 큰 줄기, 큰 흐름을 보자고 합니다. 이 책은 북 큐레이터인 저자가 수십 권의 책의 내용을 모자이크처럼 연결해서 정리 요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를 읽는 기술,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네트워크의 비밀. 우리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흔히 알고 있는 HTTP는 웹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프로토콜이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세상을 연결하는 프로토콜은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는 금융, 테러리즘, 통화, 군대 등을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연결로 인해 하나가 변하면 다른 모든 것이 변한다. 바로 이 점, 연결로 인해 모든 것의 속성이 변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 변화는 수백 년 전에 일어났던 계몽주의, 그리고 과학혁명이 만들어낸 변화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 변화는 네트워크가 연결되면서 시작됐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와 힘으로 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던 자본주의, 정치, 군사적 행위도 변하고 있는 중이다. 그 모든 것이 말이다. 한마디로 세상이 바뀌어 버렸다. 연결되면 그 힘 또한 변화된다. 그 힘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어떻게 조종당하거나 공격받는지, 어떻게 부자가 될지를 바꿔놓는다. 예컨대 한 조직의 직원들이 각자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할 때와 이들이 서로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율해서 조직의 행동 강령을 만들어낼 때를 생각해보자. 개개인일 때는 그 힘이 작을 수 있지만 연결이 강화될수록 집단의 힘은 다른 양상을 띈다. 지식도 그렇다. 하나의 지식 단위일 때와 지식들이 모여서 군집을 이룰 때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즉, 텍스트와 컨텍스트는 다른 것이다. 물론 지금은 연결 시대의 초기라고 할 수 있다. 연결할 부분이 아주 많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연결로 인해 본질이 바뀌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다. 사물 인터넷을 통해 수십억 개의 물건이 연결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연결은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인공지능이 가세하면서
연결은 더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상상해 봐야 한다. 연결을 통한 경쟁을 네트워크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전쟁처럼 느끼진 못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과 정치,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네트워크가 서로 충돌하고 있다. 유튜브와 정치 세력, 테러리즘과 마약 조직, 진실을 밝히려는 조직과 그것을 은폐하려는 조직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이제는 국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네트워크와 싸우고 네트워크가 네트워크와 싸우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네트워크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네트워크의 본질을 모른다. 아직도 네트워크가 개방과 수용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더 자유롭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이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본성이 실은 은폐와 통제를 위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권력이 분산되어 있지만 그 중심에는 엄청난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는 연결된 시스템에서 권력의 극심한 집중과 엄청난 분산을 경험할 것이다. 사실 이미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객체 지향 코드를 만들 수 있고 이 가운데 10만 명이 그 코드를 혁신적인 데이터 구조물로 만들 수 있으며 그중 몇천 명이 그 구조를 이용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구글이나 인텔, 비트코인, 넷플릭스 등의 핵심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사람은 전 세계에 수십 명에 불과하다. 컴퓨터에 생각을 심어주거나 예술의 경지로 해킹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극소수의 엘리트라는 말이다. 앞서 연결은 사물의 본질을 바꾼다고 했다. 그 연결을 통제하는 사람은 극단적 수준의 권력과 영향력을 확보할 것이다. 실제로 이들은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에 관여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천문학적인 자산을 소유한 억만장자라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네트워크의 본질과 관련해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다. 바로 우리의 시간 감각이다. 혹시 어디선가 시공간 압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것은 1966년 미국의 사회학자 도널드 저넬이 처음 정의한 개념으로 운송 기술이 발달하면서 물리적 거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적 거리는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자 감각이었다. 인류 역사에서 대부분의 권력 투쟁이 공간적 지배와 영토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다름 아닌 시간이다. 네트워크는 시간과 매우 관련이 있다. 원래 시간을 엄수하고 표시하는 행위는 인간의 본성이다. 산업혁명 시대에는 시간은 돈이 되었고 그 후에는 속도가 되었다. 우리는 속도로 도시를 알아보고 속도로 발전을 판단한다. 속도는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삶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구글의 연구에 따르면 검색 시간이 1초에서 10분의 1초 미만으로 줄어들자 사용자의 행동이 변했다고 한다. 검색 시간이 줄어들면 사용자들은 더 많이, 더 상세하게 검색했다. 이처럼 속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시간이 빨라지면서 아예 시간 감각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속 네트워크는 새로운 지리학을 만들어내고 있다. 수학자들과 데이터 설계자들은 이것을 토폴로지라고 부르는데 연결의 결과로 재배열되는 모든 지도와 관련이 있다. 예컨대 640km 떨어져 있는 공간을 토폴로지 개념으로 보면 0.3밀리초 떨어져 있는 공간으로 변환할 수 있다. 0.3밀리초는 광섬유 케이블의 전송 속도다. 토폴로지처럼 거리, 속도, 힘을 함께 묶는 행위는 사물의 본질을 바꾼다. 그런데 모든 것은 연결된 속도와 힘에 따라 입지 효용이 바뀐다. 똑같은 거리라도 더 빠른 속도로 연결되면 더 유력해지거나 중요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전략은 토폴로지에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의 시간 감각으로는 이 시대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없다는 말이자 이제는 빠른 시대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사실 인류가 시간이라는 존재를 연구하기 시작한 건 불과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시간을 알기도 전에 우리는 더 빠른 세상에서 물리적 거리와 시간을 초월한 삶을 살고 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일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인공지능의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책과 연구들이 존재한다. 일부는 유토피아적 세상을 그리고 있지만 많은 책들이 디스토피아적 세상을 말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표현하고 있는 수많은 이미지들은 대체로 가상의 이미지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채야 한다. 인공지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독립된 어떤 것이 아니다. 아마 우리가 목격하게 될 인공지능의 첫 이미지는 눈에 명확히 보이는 로봇의 형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형태일 것이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독립된 슈퍼컴퓨터의 형태로 등장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최초의 인공지능은 10억 개의 컴퓨터 칩이 망으로 연결된 초유기체에서 탄생할 것이다. 인간은 인공지능의 영리함을 단조로운 일에 사용하겠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의 핵심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 세계 극소수에 불과하다. IBM이 개발한 인공지능 왓슨은 미국의 대형 병원들에서 시작해 우리나라 길병원에도 도입되었는데 의사들은 왓슨을 API 형태로 연결해서 사용하면서 진단을 최적화하고 있다. 왓슨은 특정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고 데이터화된 모든 의료 기록을 분석해서 희귀병도 정확히 판명한다. 인간이라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완벽에 가까운 판단을 해낸다. 하지만 왓슨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최근 금융업은 챗봇을 도입해 전화 상담원들을 대체해서 24시간 가동되는 인공지능을 구축하고 있다. 구글은 개인들의 모든 움직임과 거래를 추적해서
검색에 필요 없는 인공지능 비서를 내놓는 것이 목표고 하루에 10억 번씩 훈련받고 있는 만능 번역기를 만들고 있다. 불과 몇 년 안에 지구상의 거의 모든 언어를 완벽하게 통번역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할 것이다.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맥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리를 구축해 놓았다. 국내 기업 중에는 통신사와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스피커가 만들어지고 있다.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질 것이다.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아마존, 유튜브, 넷플릭스, 페이스북, 링크드인, 스냅챗 등은 이미 인공지능으로 구현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우리는 이미 전환점에 와 있다. 그만큼 기술이 발달했지만 발달한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험을 지닌 채 세계는 무한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데이터의 크기로 생각해보자. 현재 기가바이트 단위가 사용되고 있지만 곧 테라바이트가 일상이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뭔가가 다량으로 생성되고 그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 뭔가의 질적 특성이 바뀐다는 것이다. 성장은 모든 것이 뒤섞인 곳에서 나올 것이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은 새로운 자원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멋진 신세계 혹은 대량 실업의 디스토피아. 변수가 우주의 원자만큼 많다는 바둑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인간 최고의 두뇌를 꺾으면서 진정한 사고력을 갖춘 기계가 등장하리라는 앨런 튜링의 예언은 기정사실이 되어가고 있다. 아마존이 드론을 이용한 배송 업무를 이야기하고 자동차 업계가 자율주행차의 도입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인간처럼 사고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는 어떤 혜택을 얻게 되고 어떤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까? 로봇은 전문직과 사무직, 그리고 단순 노동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반적인 업무 영역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산업이 발달할수록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고용 창출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괴담으로 퍼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놀라운 진화는 노무직이건 사무직이건 모든 인간의 업무를 침범할 것이고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인간의 기대는 무참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어떤 업무이든지 반복적인 업무 행태를 갖추고 있다면 이는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주장이 깔려 있는 셈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이미 현실에서 증명되고 있다. 국제로봇연맹은 2000년부터 2012년 사이 산업용 로봇은 전 세계에서 60%가 증가했고 그 투자 금액은 무려 280억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물론 산업용 로봇이 늘어나면서 문제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5년부터 로봇 도입을 매년 25%씩 늘리고 있고 이로 인해 제조업 일자리는 15%가 줄어 1,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서 2012년 사이 섬유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 4분의 3인 120만 명이 직장을 잃었다.
섬유 산업에 로봇이 도입된 결과다. 그리고 최근 확인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미국이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의 47%, 즉 6,400만 개의 일자리가 10년 혹은 20년 안에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는 약사를 포함해 기자, 변호사, 콜센터 상담원, 단순 사무직과 노동 근로자들이 대거 포함된다. 이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전 지구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중산층은 큰 위기를 맞게 된다. 여기에 더해 아직까지 정보 기술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교육과 의료 비용이 폭증하면서 모든 사람이 타격을 입고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소비자 경제 자체가 와해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미래는 이와 같은 대량 실업과 경제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어두운 디스토피아인가? 정보 기술의 태동기에 연구자들이 장담했던 인간의 노동이 사라지는 멋진 신세계는 그저 꿈인 것인가? 지금처럼 미래 예측이 암울한 때는 없었다. 완전 고용은커녕 완전 실업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산층이 사라지면 구매력이 증발한다. 일자리 소멸은 곧 소비자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극소수 부자들의 명품 소비만으로는 경제가 유지될 수 없다. 비용 절감을 위해 사람을 기계로 대체해온 시장 경제가 자멸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직업의 시대가 가고 앙트프레너의 시대가 온다.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개인이 한 직업에 종사할 경우 10년 후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다. 최근 오스트리엘리아의 학자들은 현재 초등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직업을 갖게 되는 10년에서 15년 후에는 한 사람이 평생 30개에서 40개의 직업에 종사하게 된다고 전망했는데, 만일 이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거의 1년에 한 번 직업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듯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직업이 20년 뒤에는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더 이상 직업적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일자리를 얻는 데 급급해하고 있다. 10년 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한때 대학을 졸업해 유망한 전문직에 진입하면 장밋빛 미래가 보장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시대는 이제 끝이다. 이 현상은 개인의 의견이 첨가되지 않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직업의 종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책들 중에서 가장 진전된 논의를 다룬다. 이 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직업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우선 마이크로 멀티내셔널이라는 개념을 언급한다. 이는 최근 주목받는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로 직원 수가 적더라도 해외 각지에 배치하고 서로 긴밀하게 일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면서 우리 인간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따라갈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 예로 1990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을 때
염기서열 1%를 분석하는데 무려 7년이나 걸렸다. 그런데 염기서열 전체를 분석하는 데는 15년이 걸렸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분석이 완료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이런 변화들의 결과 평범한 직장인의 시대는 끝을 향하고 있다. 석사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가치는 예전 같지 않다. 실제로 미국의 로스쿨, MBA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실업률은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해서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될까? 저자는 앙트레프레너의 시대가 된다고 말한다. 오늘날 복잡성 영역과 혼돈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비즈니스와 일자리 문제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단순성과 난해성 영역의 일이 학교 교육 등 일련의 제도적 틀 안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복잡성과 혼돈 영역의 일은 고정된 틀보다는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것은 앙트레프레너십, 즉 창업가 정신을 구현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그렇기에 이제는 무의미한 학위를 따느라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창업가 정신을 위해 투자하는 게 미래의 일자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전히 열심히 공부하면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믿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미 고학력자와 실업률의 급증을 목격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커지고 있다. 어쩌면 지난 100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일일 수도 있다. 그동안 이 지구에는 많은 인구가 늘었다. 특히 인구층이 두터운 베이비붐 세대 덕분에 비즈니스가 발달했고 더불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 이들 기성세대는 비슷한 나이에 학교를 졸업했고 직장을 구했으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은퇴를 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다. 개인은 첨단 기술을 통해 새로운 일을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10년 전과 비교해 100배는 저렴해졌다. 하지만 이런 트렌드가 기업들에게 호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기업들은 그렇잖아도 많은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첨단 기술로 무장한 개인들과 마이크로 멀티내셔널 기업을 상대해야 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거대한 기업이 늘 승리했지만 이제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직업이라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미래를 계획했다. 게다가 월급이라는 안정적인 마약을 끊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직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안정적인 마약이 끊기고 불확실한 세상 속으로 던져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심 니콜라스 탈렙이 말한 추수감사절 칠면조 신세가 될 뿐이다. 실은 가장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정한 것이 직업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는 것이다. 이제 직업은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직업의 종말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동시에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지 않았던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가피한 변화를 살피며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가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이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앙트레프레너십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 재능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 여기서 살펴볼 책 그릿에는 어느 운동선수의 인터뷰가 실려 있다. 재능은 우리가 성공한 운동선수에게 붙이는 가장 흔한 비전문가적 설명일 것이다. 우리는 마치 재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경기 성적이라는 표면적 현실 뒤에 존재하고 있어서 최고 선수와 나머지 선수들을 구별해 주는 것처럼 말한다. 그리고 위대한 선수들을 나머지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특별한 재능과 신체적, 유전적, 심리적, 생리적인 인자를 타고난 축복받은 존재처럼 바라본다. 재능이 있는 선수도 있고 없는 선수도 있다. 재능을 타고난 선수도 있고 아닌 선수도 있다. 사실 우리는 운동선수나 음악가가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라운 성취를 이뤘을 때 이를 보며 깊게 생각하기보다 재능이네. 그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경험과 훈련만으로 통상적인 범위를 훌쩍 넘는 탁월한 수준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었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타고났다고 분류해버리곤 한다. 재능이 눈부신 기량을 완벽히 설명해 준다는 이런 생각은 틀린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되기도 하는 대목이다. 우리는 자라면서 노력의 중요성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다. 선생님과 부모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능보다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재능과 노력 중에서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2배 정도 많고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재능보다 근면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5배 많다.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다. 사람들은 실제로 노력하는 사람보다 재능이 더 많은 사람을 선호한다. 기업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을 선호한다.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이처럼 모순된다. 몇 년 전 맥킨지에서 인재전쟁이라는 책을 펴낸 적이 있다. 현대 경제에서 기업의 흥망은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는 능력에 있다고 주장했던 책이다. 이 책이야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책이 아닐까? 그처럼 우리는 뛰어난 음악가와 운동선수가 타고난 재능 덕분에 성공한다고 생각한다. 성공은 신비한 마법인 재능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한다. 하지만 재능에만 집중하면 다른 측면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릿은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답을 제시한다. 책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자. 웨스트 포인트 미국 육군사관학교 신입생들의 이야기다. 매년 1만 4천 명 이상 지원자가 있고 추천서와 엄격한 학원 및 체력 기준을 통과해 1,200명만이 입학 허가를 받는다. 이런 과정을 통해 들어온 입학생들은 거의 다 학교 대표팀 선수이자 주장이다. 모두 미국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훌륭하게 자란 인재들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들의 20%는
7주간 집중 훈련, 일명 비스트 중에 학교를 그만둔다고 한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학교를 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 세대의 심리학자들이 원인을 분석하려고 했지만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앤젤라 더크워스가 그 비밀을 풀어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더크워스는 사람이 성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며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 위기 대처 능력과 재능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했다. 한마디로 노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다. 더크워스는 탁월함의 실체는 노력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 필요한 두 개의 등식을 제시한다. 재능 곱하기 노력은 기술, 기술 곱하기 노력은 성취. 재능은 중요하지만 이를 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성취를 이루려면 역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재능, 기술, 노력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요인이 노력이라는 결론이다. 더크워스는 그 노력을 그릿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힘을 의미하는 그릿은 원래 사전적으로도 투지, 끈기, 불굴의 의지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 그릿 척도가 높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훈련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회사에 입사해서도 쉽게 그만두지 않는다. 이 책의 주장처럼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어렵고 그 무엇도 쉬워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늘 찾아온다. 그것이 인류가 지금까지 남겨놓은 가장 중요한 유산이 아닐까 싶다. 나의 경쟁력, 아날로그에서 찾아라. 아주 최근까지만 해도 디지털화가 거의 모든 사물의 운명을 바꾼 듯 했다. 잡지는 온라인으로만 존재할 것이고 모든 구매는 웹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며 교실은 가상 공간에 존재할 것이었다. 컴퓨터가 대신할 수 있는 일자리는 곧 사라질 일자리로 표현됐다. 프로그램이 하나 생겨날 때마다 세상은 비트와 바이트로 전환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디지털 유토피아에 도달하거나 터미네이터와 곧 마주칠 것처럼 보였다. 따라서 디지털은 새롭고 좋은 것이고 아날로그는 구시대적이고 구태의연한 것으로 대별됐다. 과거에는 노트와 종이에 메모를 하는 사람들이 열정적이고 창의적으로 보였다면 지금은 아이패드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메모하고 기록하며 다른 사람들과 쉽게 공유하는 사람들이 더 멋지고 스마트해 보이는 세상이 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입견을 앞세우기 전에 디지털 경제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실 디지털 경제라는 말은 범위가 넓고 불완전한 용어다. 아날로그의 반격에 따르면 이 용어는 1995년 니콜라스 네그로폰테의 베스트셀러에서 처음 사용됐다. 그리고 거의 모든 제품은 디지털화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뉴스, 정보, 책, 잡지 등이 디지털화되면서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우리도 목도하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 경제라는 단어에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 바로
더 효율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더 저렴한 가격에, 그것도 시공간 제약 없이 널리 전달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에는 태생적으로 내포된 가정이 존재한다. 아날로그 경제활동은 점차 대체되거나 아예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가정은 디지털 경제가 목표로 삼는 창조적 파괴와도 정확하게 일치했다. 창조적 파괴는 1950년대 조지프 슌페터가 혁명적인 산업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단어로 웹 브라우저를 통한 인터넷의 상업화와 미국식 신자유주의, 이 두 가지 현상이 결합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때부터 컴퓨터는 매우 중요한 생산 도구가 됐다. 디지털 기술은 기업에게는 전 세계를 비즈니스의 활약 무대로 넓혀주는 신무기가 됐다. 기업들은 앞다퉈 전산화, 아웃소싱, 디지털화를 선택했고, 이런 선택들은 매우 낭만적으로 보였다. 선진국은 디지털 기술로 뛰어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생산은 임금이 싼 국가에서 시행했다. 이른바 아웃소싱이다. 그리고 기업들은 첨단 도구를 이용해서 간단하고 멋지게 일할 수 있었다. 화상회의와 광대역 인터넷이면 충분히 가능했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인재들과 우수한 관리자들만 있으면 불가능한 일은 없어 보였다. 따라서 디지털이라는 신세계에 참여하는 것은 곧 신인류의 기본 소양처럼 여겨졌다. 지금까지 우리는 디지털 경제는 좋은 것이고 힘든 제조업은 개선되어야 하는 구시대적인 산물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는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왜냐하면 승자가 모든 것을 가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뒤를 돌아보면 디지털 경제의 부작용도 상당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산업화된 나라들에서 일자리 수와 실질 임금은 꾸준히 감소했다고 한다. 현재 디지털 경제는 많은 부를 창출하고 이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고용과 임금에 의미 있는 성장을 가져오진 못한다. 물론 이 주장에 반발해 수만 명이 구글, 페이스북 등에 근무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아날로그 산업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아날로그의 반격은 지금껏 보지 못한 전통적인 아날로그 산업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준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면서 디지털 경제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사이 전통적인 아날로그 산업은 여전히 살아 숨쉬면서 오히려 더 나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그 증거로 레코드판 산업, 종이 산업, 필름, 인쇄물,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고 있다. 나는 이 책의 내용을 빗장 삼아 개인의 생존 전략을 언급하고 싶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는 1990년대 후반 몰려왔던 닷컴 열풍과 첨단 기술의 발달 덕분에 디지털 경제가 만들어내는 환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다. 개인은 디지털 경제의 산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스마트폰과 첨단 기기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여기에 반전이 있다. 실리콘밸리를 살펴보자. 아이러니하게도 실리콘밸리의 리더들은 디지털 기기를 만들고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들은 오프라인과 아날로그를 좋아한다. 최근 실리콘밸리에서는 마음챙김이라는 명상 프로그램이 인기다. 구글은 내면 탐구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인 명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본사 건물에 명상 공간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디지털 업계가 아날로그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는 많다. 스타트업 창업자, 투자자, 프로그래머는 종이수첩에 메모를 한다. 왠지 스마트폰이나 다른 첨단 기기를 사용할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구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이너는 종이와 펜으로 스케치를 한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종이만큼 직관적인 것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테크놀로지를 제한하는 회사도 있다. 신생 소프트웨어 기업인 퍼콜레이트에서는 길어지는 회의를 엄격히 규제하고 회의를 할 때 모든 디지털 기기를 금지하고 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가 임원들에게 6페이지의 보고서를 손으로 써오게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첨단 기술이 존재하는 이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것이 더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종이로 된 책을 읽고 메모를 하고 중요한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는 일련의 작은 행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행위들은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것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같은 양의 메모를 하더라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종이에 메모하는 것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디지털 경제에 살면서 더 많은 정보가 있어도 우리의 판단력이 더 발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린 이미 알고 있지 않던가. 오히려 더 집중하지 못해서 더 우매한 결정을 일삼았고 대중의 의견을 따르거나 전문가들의 소견을 따라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거대한 기업들도 늘 빠지는 함정이었을 것이다. 메모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디지털 도구를 이용해서 메모하는 것과 종이에 메모하는 행위는 동일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종이에 글씨를 남길 때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렷이 읽고 머릿속에 남긴다. 다시 이 메모를 집어들고 생산적인 일에 이용하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 바로 세상의 맥락을 읽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에 집중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날로그는 여기에 적합한 도구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길들여져 왔다. 최근 수십 년에 걸쳐 디지털 도구가 등장하고 우리가 하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날로그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았던가. 손쉽게 얻은 것은 그만큼 소중하지 않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다. 지식 역시 이 진리에서 자유롭지 않다. 미래를 읽는 기술 어떠셨나요? 사실 오늘 읽어드린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로 저자는 수십 권의 책을 인용하며
과거로부터 급변해온 현재의 여러 현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미래에 대한 판단은 스스로가 깨닫고 행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그 변화에 발맞추어 가야 하는 건 우리의 숙제지만 한편으로는 결국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의 귓가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